여기 한국 공항에서 자신을 제발 내버려두라며 비명을 질러대는 영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싫다는데도 자신을 억지로 어디론가로 끌고 가는 한국인들에게 학을 떼버린 채 겁에 질리고 마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행동에 충격적인 비밀을 깨닫고 이럴 수는 없다며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국립인직과학연구소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엠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언어 습득과 국가지능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현지 조사를 나설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높은 평균 IQ와 글로벌 경쟁력으로 유명한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자랑하고 동시에 경제대국으로 이름 날린 두 나라 모두 이번 국가 연구를 수행하기엔 아주 적합한 예시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일본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규율, 지능, 기술의 정교함 등 일본의 명성이 한국보다는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정말로 서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아시아 하면 일본을 먼저 떠올리며 일본의 초현대 사회를 기대할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번 연구에 아주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며 일본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굳이 한국에 들르지 않고도 일본에서 모든 만족할 만한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공항에는 영어 표지판이 매우 부족했기에 저는 직원의 도움이 필요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유니폼을 입은 일본인 공항 직원에게 다가가 명확한 영어로 실례합니다. 길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들은 많았으나 그들은 그저 눈을 깜빡거릴 뿐이었거든요. 저는 여러 해외 파견을 가봤지만 국제공항 직원이 영어를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기에 당황한 채 천천히 영어를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당황하여 아무 방향이나 가리키더군요. 저는 그 길을 따랐지만 막다른 길이 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직원을 붙잡고 말을 걸어봤지만 그들도 제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어요. 통역 앱을 사용해서 간신히 정보를 들었을 뿐이었죠. 특히나 일본인들은 제가 말을 걸려고 다가가면 귀신같이 눈치채고 도망가 버렸기에 저는 도대체 이럴 거면 공항 직원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싶어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된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일본의 모습은 고평가되고 있을 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이런 공항이 선진국의 글로벌 관문이라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약과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찌어찌 공항에서 벗어났고 호텔에 도착하기 위해 공항 리무진 버스에 탑승하려고 했는데 운전기사가 제게 치켓도라는 말을 해왔거든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러자 일본인 기사는 치켓도 라고 짜증스럽게 반복하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저는 번역기 앱을 사용해 보았지만 번역도 안 되더군요. 이건 영어도 일본어도 아닌 이상한 언어처럼 들렸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제 주위로 다른 일본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지만 제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절박한 눈으로 바라봐도 그저 못 본 채 하면서 제가 할 길을 갈 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정상적으로 버스 티켓을 예매하고도 그대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다음 버스를 타봤어요. 같은 결과였어요. 마침내 세 번째 시도에서 일본인 운전자는 치켓도를 계속 외치다가 인쇄된 티켓이 튀어나온 제 재킷 주머니를 가리키더니 화를 내며 손짓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치켓도는 티켓을 의미하는 거였고 일본인의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들렸던 거였죠.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이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어요. 하지만 일본인들의 기괴한 영어 발음에 더해 개인주의 문화의 원조격인 영국보다도 더욱 냉정한 사회 분위기는 저를 그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몇 차례나 놓쳐서 그런지 제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늦은 밤이었고 체크인 가능 시간이 10분 지난 상태더군요. 딱 10분이었어요. 저는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영어로 정말 죄송합니다. 버스 문제로 인해 늦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프런트 데스크 여성 직원은 기괴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녀는 분명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제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체크인이 종료되었습니다. 늦었네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하지만 딱 10분 정도일 뿐이에요. 제발요. 이미 온라인으로 결제했어요. 그녀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대답을 해오진 않았죠. 안타깝지만 규칙은 규칙입니다. 오후 10시 이후에는 체크인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간청했습니다. 예약 확인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번역 앱도 열었죠. 하지만 일본인 직원은 여전히 소름 돋는 기계적인 미소를 지으며 움찔하지도 않더군요. 예외는 없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성을 간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늦은 시간대에 다른 숙소를 예약하는 것도 불가능했고, 심지어 저는 여자라서 더욱 위험했어요. 결국 저는 어쩌다 찾은 구석진 주차장에 숨어 쪽잠을 청했고, 그날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뜬 눈으로 하룻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올 때 저는 이런 나라에서 더 머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일본에 대한 감정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봐도 일본의 외국어 실력은 개발도상국 수준만도 못했어요. 이건 연구 표본이 될 수 없었고, 무엇보다도 저는 소름 돋을 정도로 경직된 시스템, 냉담한 사람들, 공감 능력이 없는 사회적 분위기에 닭살이 돋은 상황이었기에 도저히 일본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길로 모든 계획을 취소한 채 한국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의심은 계속되었죠. 뭔가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문화를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시,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직원에게 딱히 뭔가를 물어보거나 의사소통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인천공항은 키오스크를 통한 자동 입국을 지원하고 있었고, AI 출입국 시스템은 제 여권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제가 위험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대상인지를 자동으로 파악한 뒤 입국을 허가해 주었거든요. 물론 수화물 수령, 공항 호텔 등의 장소를 찾아가는 방법을 투명한 픽토그램을 통해 환승하는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5개 언어로 스크롤되어 있기도 했기에 저는 처음 방문한 공항이었음에도 전혀 불편 없이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호되게 당했던 저는 모든 것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볼 뿐이었어요. 어쩌면 한국인들은 영어를 전혀 못하기에 외국인들이 공항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어 질문도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공항을 꾸며놓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던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바로 옆에 보이는 공항 직원에게 영어로 말을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철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는 번역 앱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당황한 기색도 없었으며 그저 유창한 영어로 따뜻하게 위치를 설명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그는 설명을 마치다 말고 제 앞장을 서며 지하철 승강장은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그냥 자신이 직접 데려다 주겠다는 말까지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친절에 감동을 받았고 한국인들은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서비스 또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성에게 친절 민원을 올려줄 테니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그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친절 민원이요? 저는 이곳 공항 직원이 아닌걸요? 저는 그저 공항 이용객일 뿐이에요. 말도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저 평범한 공항 이용객이 이렇게나 친절하게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그렇게 어리완전히 빠져있던 제게 이 한국인 남성은 한국은 원래 이렇다며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긴다면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도 되고 그럴 때마다 모든 한국인들이 발 벗고 나서 도와줄 거라는 말을 남기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일본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마치 제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는 직원들에게 애원을 해야 했지만 결국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구태여 공항 직원에게까지 갈 필요도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을 느낀 채 공항 지하철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이동할 때 발이 깨끗한 바닥 타일에 부드럽게 부딪혔죠. 바로 그 순간 일본에서의 굴욕으로 인한 피로가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해서 매우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이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거든요.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그저 비틀거리는 데서 그쳤을지도 모르지만 제 현저히 떨어진 반응 속도는 제 중심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결국 저는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죠. 발목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에 발을 접질린 탓 때문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치명적이었던 건 제 노트북이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동료 연구원들과의 화상 채팅에 참여했기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노트북이 그대로 제 품에서 튕겨져 나갔거든요. 제 몇 년간의 연구 데이터가 담긴 노트북은 금속 가장자리에 부딪히며 앞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소리는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가웠어요. 빈 균열, 동굴 터미널에서 총성처럼 울려 퍼지는 금속 파편들. 저는 다리에서 고통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얼어붙은 채 누워 있었지만 노트북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노트북은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거든요. 제 생명줄이었죠. 그 노트북에는 수백 건의 언어 지능 설문조사, 녹음된 인터뷰 자료, 그리고 제가 발표할 계획이었던 통계 모델의 원시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구소의 원격 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노트북의 보안 하드웨어에 달려 있었기에 이 말은 만약 제가 이 데이터를 잃어버린다면 제 프로젝트 전체, 즉 제 커리어는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고 애초에 연구소의 액세스 권한 때문이라도 제게 노트북이 고장났다는 것은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노트북 수리에는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이 뻔한데 한국에서 노트북이 수리되기까지 한 달 이상을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쓰러진 제 몸을 옆으로 끌고 가면서 절망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화면은 부서진 조개처럼 구부러진 채로 산산조각이 났더군요. 전원 표시등이 약하게 깜빡였다가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끝났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아픈 발목을 움켜쥐고 노트북에 시체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겪었던 무관심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무관심 대신에 제 실수로 인해 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결국 저는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나서 고개를 들어 올렸더니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한 한국인 여성이 망설임 없이 제 옆에 무릎을 꿇고 걱정스러운 듯 눈썹을 찡그린 채 제 손을 부드럽게 잡았거든요. 많이 다치셨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부드럽지만 명료했어요. 그리고 제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두 명의 젊은 한국인 남자가 나타났죠. 한 명은 제가 넘어지면서 내팽개쳤던 스마트폰과 지갑을 건네주었고 다른 한 명은 제 상태를 물어봐 주었습니다. 그렇게 1분 만에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걱정했기에 제 주변에 작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한 여성은 저에게 물 한 병을 건네주며 침착하라고 말했고 또 다른 여성은 구조대원에게 연락을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지 물었죠. 일본에서는 제가 버스에서 밀려났을 때 승객들이 그들의 신발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제가 넘어졌을 때 낯선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행동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순수한 인간성으로 대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도움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저를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를 공항 진료소로 데려가자 한 사람이 이미 제 팔을 부드럽게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가방도 들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또 다른 부분, 더 크고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서양식으로 훈련된 부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도 알잖아?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야. 솔직히 일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사는 영국에서도 친절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사람들은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남의 짐을 들어주거나 시간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방금 도착한 나라에서 완전히 낯선 사람들로부터 VIP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는 냉정한 사회적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독립적이고 고립된, 방해받지 않는 문화 말이에요. 영국과 섬뜩할 정도로 비슷했지만 더 극단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라도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 정도의 관심과 이상할 정도의 따뜻함. 이건 제 가치관마저 완전히 산산조각 냈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고 저도 모르게 외치고 말았습니다. 도움은 괜찮아요. 아마도 저 혼자서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름도 모르는 당신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영 내키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은 모든 냉소적인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저에게 무언가의 대가를 원할 게 분명하겠죠. 하지만 여전히 이상하더군요. 한국인들이 제게 금전적인 대가를 원했다면 도대체 그들은 왜 제 스마트폰과 지갑을 주워줬다는 말인가요? 그냥 주워서 달아나지 않고 말입니다. 제가 고통을 참으며 일어나려고 하자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는 깜짝 놀라 저를 만류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다쳤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일어서려고 애쓰며 고집을 부렸지만 날카로운 통증이 다리를 관통했고 결국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 발목은 이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올랐고 그로 인한 통증도 매우 극심했기에 저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일어설 수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즉, 제게 선택권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었죠. 그녀 옆에 있던 남자가 제 팔꿈치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저 돕고 싶을 뿐이에요. 당신은 한국에 온 손님이거든요. 손님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이상하리만큼 울려 퍼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손님이 되어도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도움은 정확하게 계산되며 종종 나중에 갚아야 할 호의로 위장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마침내 공항에서 저를 도와줬던 남자의 말을 상기하게 되죠. 한국에서는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 따위는 상관없어요. 진짜 문제는 제 노트북이거든요. 이 노트북이 없다면 저는 당장 영국으로 돌아가야만 해요. 저는 거의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더군요. 그들은 노트북 하나 고장난 것으로 왜 그렇게 호들갑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은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글쎄요, 한국에서 노트북은 당장 몇 시간 안에도 즉시 수리할 수 있어요. 그게 왜 당신을 슬프게 하는지 모르겠군요. 노트북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 걱정 말고 일단 병원부터 갑시다. 당신의 발목이 매우 심각해 보인다고요. 그렇게 선택권이 없던 저는 한국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어디론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저는 몇 걸음 이동하지도 않고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인천공항 내부에는 공항병원이 존재했고 이건 병원에 가려면 도시 중심부까지 몇 시간이고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영국과는 차원이 다른 의료 인프라였죠. 심지어 공항병원은 최소한의 의료 장비만 있는 기본적인 응급실을 의미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공항병원 내부로 들어간 저는 완벽한 장비를 갖춘 최첨단 의료센터를 목격할 수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가오자 접수원이 일어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약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부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다고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 진료를 받더라도 의사의 진찰을 기다리는데 10시간에서 일주일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목을 다쳤을 때 저는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4달 후에 다시 와서 스캔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은 달랐어요. 저는 5분 만에 완벽하게 깨끗한 검진 침대에 누워 있었고 면허를 소지한 의사가 제 발목을 부드럽게 회전시키며 유창한 영어로 정확한 질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태블릿을 두드렸습니다. 엑스레이 기계가 벽에서 조용히 미끄러지더군요. 골절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움직일 필요 없어요. 바로 여기에서 스캔할 수 있거든요. 그랬습니다. 이곳 병원에는 이동식 엑스레이 장치까지 구비되어 있던 거였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엑스레이 장치 자체도 구비해두지 못한 병원이 많은데 한국은 이동식 엑스레이 장치까지 구비하다니요. 결국 스캔은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완료되었습니다. 이미지가 저희 위에 화면에 즉시 나타났고 한국인 의사는 이 작업을 1000번이나 수행한 사람의 차분한 자신감으로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다행히도 골절은 없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염좌가 있네요. 압박 붕대로 감싸고 목발을 대여해드리겠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목발을 대여해준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출국 전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게이트 근처 안내 데스크에 맡기세요. 그 순간이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난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대여해주지 않습니다. 부상을 입었을 경우 무조건 목발 등의 의료 장비를 구매해야 하죠. 그러나 저는 외국인이었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에서 무료로 목발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고통 때문은 아닙니다. 다른 의미에서 눈물이 났어요. 일본에서와는 다른 따뜻한 대우에서 말이죠. 의사는 부드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세요. 지하철역 근처에는 수십 개의 병원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병원이 어디에나 있어요. 그 문장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는 병원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심지어 시골 마을에도 여러 개의 병원, 진료소,
그리고 전문 치료 센터가 있는 유일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의료 밀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예약은 빠릅니다. 진단은 첨단 기술입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저희가 영국에서 지불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일 뿐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표면적인 사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사람들이 치료를 구걸할 필요가 없게끔 만들기에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빌린 목발을 짚고 많은 것을 느낀 채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이 그림처럼 눈에 띄었습니다. 공항 의료센터에서 나오려고 할 때 아까 제게 달려와 도움을 줬던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을 발견했거든요. 그녀는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근처에 서서 손가방을 만지작거리며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잘 치료를 받은 것 같아 기쁘네요. 이젠 수리센터로 갑시다. 이곳 공항에는 수리센터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됐어요. 도대체 생전 처음 본 저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 신경 쓰인다면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보게 될 때 오늘을 잊지 말고 당신도 꼭 도와주길 바랍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저를 공항 근처의 수리센터로 데려다 주더니 이내 제게 손을 흔들고는 떠나버렸죠. 그러나 감동에 흠뻑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노트북은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화면에 균열이 생겼고 경첩이 부러졌으며 모서리 프레임은 구부러져 있었고 키보드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보였죠. 저는 제 노트북을 부상당한 동물처럼 안으며 울상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감동을 느끼면 뭐하나요? 노트북을 고칠 수 없다면 제가 아시아에 온 이유, 즉 제 연구, 데이터,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영국에서는 기본적인 노트북 수리에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수리점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도 반나절은 걸리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기대를 하려야 기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절망을 느낄 뿐이었죠. 하지만 체크인을 위한 디지털 키오스크를 터치하자 저는 3분의 대기 후 곧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접수원은 친절한 인사로 저를 맞이하며 말하더군요. 환영합니다. 여기에 기기를 등록해주세요. 곧 엔지니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게 번호표를 건네주고 전자기기 충전 패드, 무료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 휴게소를 보여주었고 또 실시간 수리 상태 업데이트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있는 편안한 라운지로 손짓했습니다. 이것은 고객 서비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5성급 호텔쯤은 가야 이 정도 시설을 기대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3분도 채 되지 않아 한 기술자가 이름표를 달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지만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한국 도착 중에 노트북이 손상되셨다고요?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그는 신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관찰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건 충분히 수리가 가능합니다. 힌지, 프레임, 화면은 손상되었지만 내부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는 멀쩡하거든요. 정말 운이 좋았네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인들은 늘 극한의 효율성을 보여주죠. 우리는 함부로 물건을 버리거나 낭비하지 않아요. 전부 다 고쳐서 사용하죠. 그러면서 그는 제게 2시간만 기다려 달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왔는데요. 저는 그가 저를 놀리는 건가 싶어 혼란스러운 감정마저 들었어요. 영국에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작업을 한국에서는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는 허풍쟁이가 틀림없어요. 의심은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습니다. 만약 이 수리기사가 노트북을 열고 상황을 악화시키면 어떡하지? 분명 수리기사는 내부의 핵심 부품들은 멀쩡하다고 했어. 지금이라도 영국으로 돌아가서 수리를 받는 편이 좋을 거야. 그가 허세를 부리다가 내 데이터를 전부 잃어버린다면 이건 최악이거든. 차악의 편을 선택하자.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희망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노트북을 맡긴 뒤 1시간 동안 고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지금이라도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는 한 걸음에 수리기사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저를 본 한국인 수리기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2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생각보다 노트북 상태가 양호해서 1시간 만에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트북은 멀쩡해요. 거짓말일 거예요. 모든 것이 느린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속도이자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인 수리기사는 그 자리에서 제 노트북을 켜더군요. 로고가 빛났고 제 노트북이 로드되었습니다. 모든 파일이 그대로였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죠. 완파되어서 가망이 보이지 않았던 노트북은 1시간 만에 부활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영국에서 살면서 저는 실패에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는 늘 지연되고 실망시키는 시스템들을 보며 자라왔죠. 그래서 저는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행동으로써 자신 스스로를 증명했죠. 물론 수리 비용도 놀라웠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지불해야 했을 금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수리기사는 자동으로 제 이메일에 업로드되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디지털 영수증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떠나기 전에 부드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심지어 여긴 공항이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러자 한국인 수리기사는 겸손하게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한국은 서비스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희는 상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신뢰를 판매하거든요. 이게 바로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을 믿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처럼요. 저는 완전히 수리된 노트북과 경외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나오면서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영국은 분명 가난한 나라가 아니야. 하지만 왜 이렇게 뒤처진 느낌이 들까? 수리센터를 빠져나가자마자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후 관리가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자 국력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제 경력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목발을 겨드랑이에 끼고 노트북을 가방에 넣고 공항 지하철 승강장으로 향했을 때 시간은 그리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병원 진료에 노트북 수리까지 마치려면 영국에서는 하루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대기를 하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감탄도 잠시 저는 약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부상을 입고 지친 상태로 외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 지하철에 세련되고 유리로 둘러싸인 게이트에 다가갔을 때 저는 제가 본 것에 놀랐습니다. 4가지 언어로 된 디지털 간판, 현금, 카드, NFC까지 모든 디지털 결제를 사용할 수 있는 무인 키오스크 등 한국은 뭔가 알 수 없는 기대감을 심어주는 국가였어요. 지하철도 흠잡을 데 없이 제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문이 열리고 제가 막 발을 들여놓을 때 하나의 손이 부드럽게 저를 붙잡더군요. 70대의 노인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제게 자리를 양보하려는 듯 부드럽게 웃으며 손짓을 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저는 영어를 사용하며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무리 제가 불편하더라도 노인의 자리를 빼앗는 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양손으로 제 팔을 부드럽게 밀치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아. 여기에 앉아. 다리 다쳤어? 여기 앉아서 쉬렴. 놀라지 마세요. 그녀는 제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발음은 느리긴 했어요. 하지만 의미 전달은 정확했죠. 할머니의 눈빛은 정말로 친절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조여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성인들조차도 휴대폰에 머리를 파묻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저는 영어 외에 외국어를 구사하는 노인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늙어서 뭘 또 배우냐며 공부를 아예 거부하곤 했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노인들은 기꺼이 도울 뿐만 아니라 고령의 나이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계속된 강요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을 때 제 옆자리를 바라보니 또 다른 중장년의 남성이 그의 휴대폰에 있는 영어학습 앱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까지 영어를 공부하는 거였죠. 영어 공부에 정신이 팔렸던 그는 제가 옆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는 반갑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거의 울 뻔했습니다. 가난과 전쟁 속에서 자란 한국의 어르신들은 자부심이나 시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과 자기만족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IQ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IQ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한국이 우수한 이유는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기술에 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겸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규율,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개발, 그리고 그것은 언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좌석을 제공하는 것부터 외국인을 안내하는 것까지 모든 작은 행동들이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느꼈습니다.
보여주기식의 가식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문화였죠. 노인들이 종종 구식으로 치부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여기 한국에서만큼은 가장 젊은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가장 나이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짐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기대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인간적인 친절일 뿐이죠. 기차가 지하를 질주하는 동안 저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언가를 주기 위해 노력 중이죠. 그렇게 저는 목적지역에서 하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예약해놓은 숙소를 향해 움직였죠. 한국의 거리는 매우 쾌적했어요. 인도는 넓고 흠집이 없었으며 점자 블록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디지털 표지판이 영어와 한국어로 깜빡였고 정말 편리해도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모퉁이를 돌았을 때 제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2%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휴대폰의 GPS에 의존하여 안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거리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되고 있었기에 저는 편리하게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숙소의 전체 주소도 한국어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이름을 외울 필요성을 딱히 못 느꼈거든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늦은 오후의 그림자는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불안을 느끼니 쾌적하고 활발했던 거리는 낯설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지나갈 때 한 가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길을 잃고 말았다는 것이죠. 일본에서의 악몽들이 번개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버스에서 쫓겨난 일, 호텔에서 거절당한 일, 번역 앱으로 애원하는 동안 사람들이 외면한 일 등 손바닥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발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시는 안 돼. 제발,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저는 불안감의 시야가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10살쯤 된 어린 한국인 소녀가 분홍색 배낭을 맨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개는 약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맑고 부드러운 영어로 말하더군요. 길을 잃으신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시 동안 환각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너 영어를 할 줄 아는 거야?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이렇게나 어린 초등학생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아이는 여유있게 미소를 짓더군요. 네, 애초에 제가 영어를 못했다면 언니의 영어 질문에 대답을 했겠어요? 긴장감과 당혹감에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 나는 길을 잃은 것 같아. 휴대폰에 배터리도 없어서 숙소를 찾을 수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같이 벤치를 찾아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근처의 벤치에 앉았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공중 벤치에는 전자기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더군요. 한국의 인프라는 정말 봐도 도저히 적응이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충전을 마치니 숙소의 위치가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곳을 잘 알고 있다며 호텔은 근처에 있으니 자신이 직접 안내해준다며 앞장서더군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은 밤인걸? 집에 가야 하지 않니? 분명 위험할 거야. 그러나 아이는 다시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안전해요. 밤에도 안전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죠. 그렇게 걸어가면서 아이는 제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요? 솔직히 저는 제가 영국에서 왔다고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에 너무 긴장을 해서인지 영어는 제 모국어임에도 제대로 구사를 하지 못했거든요. 솔직히 이때만큼은 제 영어 실력은 한국인 초등학생 아이보다도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씩 웃더군요. 어쩐지요. 그래도 모국어가 아닌 영어를 꽤 잘하시네요. 10분 후 저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과자라도 사주려고 했어요. 너무 고마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손사래질을 하더군요. 무슨 과자예요? 저도 이제 다 컸어요. 그리고 한국은 항상 도와준다고요. 저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라고 부모님께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어두운 밤골목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 초등학생 아이에게서 저는 이 나라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일찍 친절을 가르치는 사람들, 어린아이조차도 낯선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에 들어가면서 혼잣말을 속삭였죠.
나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나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 경찰 때문이 아니야. 기술 때문도 아니야. 단지 나는 한국에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침대에 누워서 생각을 계속했죠.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잘 작동했고 모든 것이 잘 흘러갔습니다. 저는 숫자를 예상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IQ 순위, 언어 점수, 그리고 효율성 지표 같은 것들을 말이죠. 대신 저는 해답을 사람들에서 찾았습니다. 자리를 양보하기 전에 제 신원을 묻지 않은 사람들, 제 이국적인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외국인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저는 런던이 생각났어요.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들리는 소리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알았어요. 한국은 떠오른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끄는 국가입니다. 조용하고 훌륭하며 친절하게 전 세계를 이끌고 모범이 되고 있죠. 한국은 영국보다 수십 년 늦게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은 저희를 따라잡고 추월했죠. 그리고 한 번도 자랑하기 위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기적을 놓칠 뻔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 무지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한국은 저에게 행동과 연민, 그리고 증거만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저는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번 비교 연구에 한국을 포함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도저히 추세선에 맞지 않는 특별한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IQ 수준, 교육 수준, 그리고 언어 능력은 전 세계의 추세를 넘어선 최고인데 도대체 이런 표본을 어떻게 연구에 사용하겠어요? 맞아요. 이번 동아시아 파견은 시원하게 망해버렸습니다. 쓸 자료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한국은 교과서나 이론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연구원이기 이전의 인간으로서 한 단계 더 발전했음을 느꼈어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